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22일 새벽입니다. 제가 새벽만 되면은 요사이 박재옥 시의 수기를 낭독하면서 해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희 조갑제 TV를 켜고 이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기분이 좋습니다. 꼭 연속 드라마를 제가 보내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댓글을 보면은 제가 한 30분 정도 하는데 너무 짧다고 더 길게 해달라는 분도 계셔요. 이런 새벽에 정신을 집중하고 설명을 드리는 게 저도 마음이 편해서 항상 이 새벽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박재옥 씨에 대한 이야기는 주로 어머니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박재옥 씨의 어머니가 박정희 대통령이 대구 사범 다닐 때 결혼한 첫 부인이죠. 김호남 씨입니다. 그런데 이혼을 당한 거죠. 이혼을 당하고 그리고 박재옥 씨는 또 어머니를 따라가서 같이 살 수도 없는 거북한 상황에서 고향인 구미 상모리로 내려와서 친척 집을 전전하다가 김종필, 박영옥 씨 신혼부부입니다. 신혼부부 집에 가서 또 몇 년 살다가 비로소 재혼한 유경수 여사를 만나게 됩니다. 재혼한 유경수 여사가 김종필 씨 댁에 와서 박재옥 씨를 고등학교 다니던 박재옥 씨를 데리고 가서 이제 같이 살게 됩니다. 처음으로 박재옥 씨가 아버지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 나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얼마나 거북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때 박정희 주로 사단장 시절입니다. 1954, 5, 6, 7 뭐 요런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6.25 직후죠. 6.25가 휴전으로 끝난 게 1953년이니까 그때 박정희 사단장에게는 당번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관도 있었고 운전병. 그러니까 당번병, 부관, 운전병 이분들이 가장 가까이 박 장군을 모시는 사람인데 그중에 당번병을 한 박환영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정언을 하기를 같은 집에서 살았어요. 같은 집에서 살았는데도 박재옥 씨가 박 대통령 딸이라는 걸 몰랐다고 합니다. 그만큼 집안 안에서도 박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딸의 존재를 숨긴 거죠. 그래서 한동안 나중에 결국 알게 됐습니다만 이 당번병은 이 박재옥 씨가 유경수 여사의 동생이 아닌가 생각했답니다. 나이가 한 14살 차이밖에 안 되니까 그 정도로 박 대통령으로서도 박재옥 씨를 존재를 숨겨야 하고 박재옥 씨 또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공공연하게 부르기가 힘드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았는데요. 무슨 자료냐면 제가 쓴 박정희 대통령 정기에서 한병기라고 이렇게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검색을 해봤더니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1977년이었습니다. 8월 12일 기사에 한병기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대목이 어떤 대목이냐 하면은 박 대통령은 유경수 여사 추모 영화를 본 다음에 관계 비서관에게 몇 가지 수정할 부분을 적은 메모지를 전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참 수고가 많았네. 그리고 내가 메모한 이 내용을 참고하라고 문공 장관에게 전해요. 지만이 어머니를 숭상한다고 해서
사실을 과대하지도 말고 또 있는 것을 빼지 말도록 해요. 생전에 찍어 놓은 필름을 그대로 편집하는 것이 오히려 정직하고 좋은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어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사후 가공을 하지 말라는 거죠. 1977년 8월 20일 유경수 여사의 모교인 배화여고에서는 유경수 여사 기념관을 세우고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대통령 외부에 알리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이 행사에 참관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관계 비서관이 대통령 집안인 고령 박씨 족보를 초안하여 보고를 했습니다. 그는 당시 일반 사회에서 바뀐 관례대로, 그전에는 족보에 여자 이름을 넣지 않았습니다. 바뀐 관례대로 딸들의 이름을 쭉 넣어서 대통령에게 올렸더니 대통령은 딸 이름은 다 지워버리고 사위인 한병기 씨 이름을 적어서 내려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딸들 이름을 적으면 박재옥 씨 이름이 들어가야 되니까 사위 이름을 적어서 내려보냈다. 이거죠. 그런데 유경수 여사는 박재옥 씨를 어디 결혼시키려고 찾아오는 젊은 장교나 이런 사람들한테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아주 좋은 교수가 있다고 이렇게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누구하고 결혼하게 되느냐? 박정희 장군의 부관인 한병기 당시에 계급이 중위 아니면 대위일 겁니다. 와 결혼하게 됩니다. 한병기 씨는 과거에는 그때 뭘 했냐면 통역장교를 한 분입니다. 영어를 잘해요. 통역장교를 해가지고 5사단에 배속이 되었더니 사단장이 박정희 장군이었습니다. 박정희 장군의 부관은 그 전에는 한병기 씨 전에는 원병오 씨였습니다. 원병오라는 분은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경희대학교에서 교수를 하셨는데 이분이 조류학자입니다. 조류학자로서 언론에 많이 거론되었던 분입니다. 이 원병오 교수 후임으로 한병기 씨가 부관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한병기 씨는 늦잠을 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번병이 옆에서 이렇게 깨워야 일어나는데 한 번은 늦잠을 자가지고 당번병이 깨우니까 지금 사단장이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부랴부랴 옷을 입고 갔더니 사단장이 지프차를 타지 않고 바깥에 서 있더랍니다. 왜냐하면은 사단장은 지프차의 맨 앞자리에 탑니다. 근데 앞자리에 타니까 부관이 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부관은 뒷자리에 있으니까. 그런데 출발하고 나서 사단장이 아무 말도 안 하더랍니다. 좀 잔소리를 하면 마음이 편할 텐데 침묵하고 있으니까 더 거북했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똑같은 또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니까 사단장이 바깥에서 부관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때도 아무 말 안 하고 자, 차가 출발하니까 딱 한마디를 하더랍니다. 미래의 장인이 박정희가 임마 누가 부관이야? 라고 그냥 넘어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박 대통령의 부하 통솔 방식이 침묵입니다. 침묵. 잘못을 한 걸 따끔하게 지적도 안 하고 그냥 침묵함으로써 오히려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잘하도록 하는 이런 통솔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리더십에서 중요한 게 이분이 말을 적게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적게 하면 여러 가지 유리한 게 있다고 합니다. 말을 적게 하면 자기가 무식한 걸 폭로하지도 않고 또 말을 적게 하면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위에 사람이 말을 적게 하면은 아래 사람들이 긴장을 합니다. 침묵의 리더십이죠.
박재옥 씨가 결혼하게 된 과정을 본인이 쓴 수기, 월간조선 1995년 12월호에 실렸던, 지금은 조선일보 부국장인 강인선 월간조선 기자가 3박 4일 동안 인터뷰를 해서 수기식으로 정리한 부분을 지금부터 읽어드리면서 또 제가 해설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결혼을 한 것은 우리 가족이 서울 신당동에 살고 있던 1958년이었다. 남편은 아버지의 부관으로 우리 집을 자주 드나들었는데 그때부터 안면을 익히기 시작해서 결혼에까지 이른 것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덕여대에 진학한 후에 나는 빨리 독립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꽉 차 있었다.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취직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취직은 어려울 것 같았다. 친한 친구의 언니가 취직해 직장에 다니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때만 해도 일을 하는 여자들이 흔치 않을 때라 남자들 속에 끼어 일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대학교 1학년 때 남편의 청혼을 받고 나는 차라리 잘 됐다. 어차피 결혼을 할 거면 일찍 해버리자는 결심이 있어서 청혼을 받아들였다. 박재옥 씨보다 한병기 씨가 나이가 6살이 많습니다. 남편은 군인이니 월급을 받고 있고 그렇다면 얼마든지 생활을 꾸려갈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 월급으로 어렵게 꾸려가는 집안 사정을 훤히 알고 있는 데다가 유교사가 임신 중이어서 몸도 편치 않은데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나는 부모님께 우리가 쓸 이부자리만 한 채 해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다. 웨딩드레스도 낭비인 것 같아 흰색 한복을 한 벌 지었다. 흰색 한복 한 벌이면 나중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을 것 같아 실용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것을 제외하면 나는 결혼을 위해 아무것도 새로 마련하지 않고 시집을 갔다. 옷장은 그냥 새 옷 한 벌 하지 못했다. 그래도 결혼 반지만은 백금에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것이었다. 남편은 내게 결혼 반지를 구리 반지로 하자고 그랬다. 좋은 반지를 하면 살림이 어려울 때 팔아버릴 우려가 있지만 구리 반지라면 절대로 팔게 될 리가 없으니 진짜 영원한 결혼 반지가 될 수 있으리라는 것이었다. 그때만 해도 내가 철이 덜 들었던지 그만큼은 싫다고 우겨서 결국은 백금 반지를 마련했다. 결혼식은 지금은 없어진 서울 종로의 동원 예식장에서 했다. 주례는 원용덕 장군이었는데 이날 아버지는 술을 많이 드셨다. 아버지는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도 어쩐지 착잡하신 것 같았다. 이 원용덕 장군은 박정희 대통령의 아주 선배고 이분이 의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당시는 이승만 대통령의 총애를 받아서 헌병사령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은 경주로 갔다. 어쩐지 그때까지도 어머니가 그곳에 살고 계실 것만 같아 경주에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것이다. 내 사정을 잘 아는 남편도 기꺼이 동의해 줘 우리는 무리라고 생각하면서도 굳이 경주를 신혼여행지로 택했다. 그러나 그때도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고 말았다. 아무래도 어머니는 경주를 떠나신 모양이었다. 그 당시 남편의 월급은 4만 환이었다. 그 전에까지만 해도 3만 환이었던 월급이 1만 환, 그때는 화폐 단위가 환입니다. 환. 5.16 나고 나서 1962년에 화폐 개혁이 있으면서 환이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남편을 따라 광주에 가서 남의 집 문간방을 얻어 새빵살이를 하며 나의 고달픈 신혼생활이 시작되었다. 찬장도 없이 툇마루에 사과 괴짝을 얻어다 놓고 목공소에 가서 판자에 다리를 달아 밥상으로 사용하면서도 마음은 뿌듯했다.
미혼인 남편 친구들의 밥을 해주기도 했지만 오랜만에 마음은 편했다. 풍족하진 않아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고 그것으로 오붓하게 내 살림을 할 수 있으니 나는 그것으로 좋겠다. 실감이 가시죠? 박재옥 씨가 그동안에 눈치밥을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이제 남편과 단둘이 살게 되었으니까 마음이 편했다는 겁니다. 가난하지만은. 유교사가 집안일을 낳고 나서 몇 개월 후였다. 자주는 아니었지만 가끔 아버지를 뵈러 가기도 했다. 대구에서 헤어진 어머니를 만나러 가게 된 것은 결혼 후였다. 이때부터 비로소 김호남 씨, 박정희 대통령의 첫 부인 그 친모를 이제 공개적으로 만나게 된 거죠. 눈치 보지 않고. 결혼 후에 어머니를 만났답니다. 부산에서. 부산의 절에 살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남편과 함께 부산의 그 절로 어머니를 뵈러 갔다. 절에서 재혼한 남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을 키우며 살고 계시던 어머니는 나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깜짝 놀라 나를 붙들고 무척 많이 우셨다. 나는 어머니께 이제부터는 내가 모실 테니 우리와 함께 가자고 졸랐다. 그러나 어머니는 완강하게 고개를 저으셨다. 나는 세상이 귀찮으니 그냥 절에 있겠다. 나는 사가에 살면 잡념이 생기는 사람이다. 모든 것은 엇보이니 내가 여기서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나를 그대로 두어라. 결국은 우리가 포기하고 말았다. 그래도 그 후에는 어머니가 가끔씩 우리 집을 찾아오시곤 했으므로 나는 한결 마음을 놓고 지낼 수 있었다. 내가 그때 부산의 절을 찾아갔다가 기절할 만큼 놀란 것은 어머니가 머무르시던 절이 군수기지 사령관으로 계시던 당시 아버지의 관사와 지척에 있다는 사실이었다. 1959년 그리고 60년 요 무렵에 박정희 대통령이 소장으로서 군수기지 사령관이었습니다. 부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 그 군수기지 사령관 관사를 내려다보는 바로 그 자리에 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절에 첫 부인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 분 다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도대체 무슨 인연인지 어머니가 계신 절에서 아버지의 숙소가 내려다 보이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코앞에 계시는 것을 알면서 거기까지 갔다가 그냥 돌아갈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러나 어머니를 만나러 간다는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으므로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마음을 정하고 아버지를 뵈러 갔더니 뜻밖에도 유교사의 어머니 이경영 여사가 그곳에 와 계셨다. 나로서는 정말 마음 불편한 만남이었다. 혹시 나중에라도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유교사가 자신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아버지를 만나러 다닌다고 오해나 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웠기 때문이다. 아예 처음부터 어머니를 만나러 왔다고 실토를 했으면 좋았을 걸 다른 이야기를 둘러대느라고 진땀을 흘렸다. 아버지는 나와 함께 사는 동안에도 어머니에 관한 일을 입에 올린 일이 한 번도 없었다. 훗날 대통령이 되신 후에 남편에게 어머니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계신가를 물은 일이 있다고 한다. 나중에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나는 괜히 화가 치밀어 올라와 이제 와서 왜 무엇 때문에 그 이야기를 묻는 거냐고 남편에게 화를 낸 적이 있었다. 이 아버지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감정을 느낄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아마 그 일이 아버지가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한 유일한 기억이지 싶다. 그러니까 박재옥 씨 그리고 아버지 박정희 사이에서 김호남 씨에 대한 이야기는 평생 딱 한 번 있었다는 겁니다. 한 번. 가장 큰 문제인데 아버지와 딸 사이를 규정하는 가장 큰 존재가 이 김호남 씨인데 그러나 평생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가슴에 묻고 갔다는 겁니다. 한 번도 공개적으로 이야기해. 이거 요새 젊은 세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니 왜 속 틀어놓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러나 당시의 한국 사람들의 정서, 뭐 가족의 분위기, 이혼이라는 것은 절대로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시절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동시에 박정희 대통령의 독특한 성격, 과묵한 성격, 어떤 어려움, 고통을 다 가슴에 묻고 가는 사람. 그래서 마지막에 김재규로부터 총격을 받아서 가슴 관통상을 입고 등 뒤에서 피가 샘솟듯 하는데도 심수봉, 신재순 두 여인이 각하 괜찮습니까? 하니까 이분의 말이 난 괜찮아 였지 않습니까? 난 괜찮아. 뜻은 자네들은 피하게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정희 그리고 박재옥 씨도 마찬가지죠. 이 세대가 난 괜찮아 세대입니다. 난 괜찮으니까 자식들은 잘 키워야지. 난 괜찮으니까 모든 게 난 괜찮아. 이게 습관입니다.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어머니를 절에 그대로 두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는 아는 사람을 통해 절을 몇 차례 옮기셨는데 아무래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나는 결국 어머니를 졸라 산을 내려오시게 해서 부산에 조그만 집을 마련해 드렸다. 어머니는 그곳에서 아들과 함께 사시면서 가끔 우리 집을 찾아오시곤 했다. 어머니가 절에서 생활하시는 것 때문에 늘 마음이 무겁고, 또 어머니가 낳은 아들의 장래가 걱정이 되어 내가 강권하다시피 산을 내려오게 했지만 그렇다고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아니었다. 어머니가 아프시거나 그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나는 이 두 사람은 절밥을 먹고 살아야 하는 운명을 타고났는데 내가 괜히 끼어들어 그들의 운명을 바꿔놓는 것은 잘못한 일이 아닐까, 그래서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내가 조금씩 보내드리는 생활비에 아들이 벌어오는 돈, 어머니는 그리 넉넉한 생활은 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어머니는 지난 1990년입니다. 72의 나이에 장암으로 부산에서 세상을 떠나셨다. 말년에 불교에 귀의한 어머니는 아버지도 다 용서하시고 아버지가 국사를 잘 돌볼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를 위해 기도를 하시곤 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 또 후회가 밀려왔다. 돌봐드린다고 나름대로 애는 섞음만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 내가 잘한 것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내가 잘 해드리지 못한 일만 자꾸 생각났다. 왜 좀 더 따뜻하게 해드리지 못했을까? 나는 또 한동안 견디기 어려운 괴로움 속에 지내야 했다. 1961년 5.16에 관한 소식을 들은 것은 대전에서였다. 라디오를 통해 그 소식을 듣고 그 주역이 아버지란 사실을 알고 나는 화들짝 놀랐다.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남편은 아버지가 무슨 일인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짐작은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나는 정말이지 그때 아무것도 몰랐다. 나는 왠지 무섭기만 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박재옥 씨의 운명이 또 한 번 바뀝니다. 그동안에 박정희 대통령은 일반인들에게, 박정희 장군은 5.16 전에는 일반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박재옥 씨도 뭐 별로 그리낌이 없었는데 아버지가 이제는 대통령이 되는 길을 걸어갑니다. 최고 권력자가 돼요. 그런데 자신의 존재는 숨겨야 할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때부터 다시 박재옥 씨의 고민이 시작된 겁니다. 대통령의 딸, 그러나 대통령의 숨겨진 딸.
5.16 때도 그랬고 아버지가 대통령에 취임하셨을 때도 그랬지만 나는 기쁘고 좋기보다는 두렵고 걱정스럽기만 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몰락을 지켜본 후였으므로 나는 아버지의 장래가 늘 걱정이었다. 이기붕과 박마리아의 비참한 몰락이 어제 일인 양 눈앞에 선했다. 이기붕은 이승만 대통령의 후계자였죠. 제2인자죠. 1960년 3.15 부정선거는 이승만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미 라이벌인 조병옥 후보가 병사했으므로 당선이 확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기붕과 라이벌인 부통령 후보, 그때는 정부통령 후보 선거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장면 후보를 꺾기 위해서 이기붕을 무리하게 당선시키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특히 경찰이 앞장서 가지고 부정개표를 한 거죠. 이게 4.19의 촉발점이 되었는데 결국 4.19를 맞아 가지고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자 이기붕 그리고 그 부인 박마리아 그리고 가족들이 집단 자살을 했습니다. 그게 자꾸 연상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끝까지 잘 하실 수 있을까? 아버지가 잘 하신다 해도 과연 무사하게 권좌에서 내려오실 수 있을까? 나는 늘 최악의 상태에 대비하는 기분이었다. 만일 아버지가 잘못되기라도 하는 날에는 우리 가족도 무사할 수 없을 것이다. 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썼다. 아이들의 앨범을 각각 따로 만들어 준 것도 바로 그런 생각에서였다. 혹시라도 가족들이 흩어져 살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각자 보완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국민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도 외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해 주지 않았다. 사실은 그 후에도 이야기해 주지 않을 작정이었으나 큰 아들이 국민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어느 날 집으로 돌아와 내게 물었다. 엄마, 외할아버지가 대통령이에요? 나는 깜짝 놀라서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를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시켰다. 그러나 새로 전학 간 학교에서도 곧 소문이 나서 다들 그 아이가 대통령의 외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선생님들이 어쩔 수 없이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에게까지 그것을 알릴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소용없었다. 난 학교 행사에는 일체 나가지 않았다. 소풍이든 운동회든 학부모를 초청하는 어떤 행사에도 발길을 끊었다. 꼭 가야 할 자리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대신 내보내곤 했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 아이들은 한때 아무래도 우리 엄마는 친엄마가 아닌 것 같다고 진심으로 의문을 가졌다고 한다. 아이들이 워낙 무관심하니까 학부모로서 무관심하니까 우리 엄마가 아닌 모양이다라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 박재옥 씨,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박재옥 씨의 존재가 알려지면은 첫째, 유경수 여사가 재혼했다는 것이 알려지는 거죠. 재혼. 그리고 박근혜 씨 말고 또 다른 큰딸이 있구나 하는 것이 알려지니까 이게 당시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혼 사실도 덮어야 되고 그러려면 박재옥 씨의 존재는 덮어야 되는 겁니다. 박재옥 씨의 얼굴을 국민들이 알게 된 게 1979년 11월에 있었던 바로 박정희 대통령 국장 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국장 때 처음으로 박재옥 씨가 텔레비전에 소개되었습니다. 저도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때까지는 존재하지 않는
큰딸이었죠. 아이들이 좀 자라서 가끔 청와대에 갈 일이 생겨도 나는 가급적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가지 않고 남편과 둘이서만 갔다. 어쩌다 아이들을 데려가도 절대로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수도 없이 다짐을 받았다. 그러니까 박근혜 씨 말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큰딸이 있다, 진짜 큰딸이 있다는 것은 국가 기밀 좀 됐던 모양입니다. 우리 가족으로 인해 아버지에게 혹 누가 될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아이들의 자유와 미래가 아버지로 인해 제약되고 구속받는 것도 싫었다. 우리 가족이 미국으로 떠난 것은 1962년 4월이었다. 5.16이 난 지 1년도 채 안 되었었다. 우리는 곧 여기가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될 자리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물론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임기 18년 동안 이 두 분이, 한병기, 박재옥 두 분이 외국에서 산 기간이 10년이었습니다. 그동안에 UN 대사, 칠레 대사, 캐나다 대사를 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별의별 소문이 다 퍼져나갔다. 시아버지 위패를 모신 대구의 한 절을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경호원들에 쌓여 친어머니를 찾아갔다느니 하는 이야기가 돌아다녔다. 한 번은 남편의 동기들이 당시 정보부장이었던 김재춘 씨와 식사를 함께 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남편 친구들이 우리 이야기를 하자 김재춘 씨는 앞으로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었다고 한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거리를 두고 조심스러워하는 것이 느껴졌다. 이제는 경계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박재옥 씨는 박 대통령이 권력자가 된 뒤부터는 경계 대상이 된다 이거죠. 왜 경계 대상이 되었겠습니까? 역시 유경수, 박정희 두 분을 보호해야 한다. 이혼 사실, 큰딸이 있다는 것은 숨겨야 한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의 발길이 점차 뜸해지고 우리는 고립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불안했다. 그래서 내가 한국에 있으면 아버지께 누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결국 미국행을 택한 것이다. 여기 62년 일입니다. 결심을 굳힌 남편은 김종필 씨. 김종필 씨는 당시에 중앙정보부장으로서 정권의 실력자였죠. 또 김종필 씨 집에 박재옥 씨가 몇 년 동안 같이 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스름이 없는 관계죠. 김종필 씨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고 우리 가족은 곧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그러나 한국을 떠날 때도 마음이 편치는 않았다. 아버지께서 혁명을 하시고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지를 뻔히 알면서 아버지의 어려운 처지는 나 몰라라 하고 우리만 도망치는 것 같아서 어쩐지 죄송스럽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신 후에 내가 얼마나 미묘한 입장에 서게 되었는가를 일일이 설명하기는 힘들다. 나는 내가 대통령의 딸이라는 이유로 어떤 특혜를 받고 있다는 말이 나지는 않을까 두려웠고 나의 행동이 내 의도와는 달리 아버지와 유교사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 염려스러웠다. 한 가족이나 다름없이 지내던 상무리의 대가족들이 아버지에게 갖는 불만도 컸다. 집안에 대통령이 났는데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친척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냉랭한 태도에 속이 상한 친척들은 나만 보면 참았던 이야기들을 퍼부었다. 아버지에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해봐라, 저런 부탁을 해봐라. 나에게 쏟아지는 이야기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탓에 나는 그런 것에 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못했다. 나는 친척들에게 아예 저도 청와대에 못 들어가요 라고 말하곤 했다. 그러면 친척들은 딸도 못 들어오게 한다더니 하며 화를 또 내곤 했다. 그래도 아버지는 친척들에게 냉정하게 대했다. 아버지가 서울로 이사를 온 고모를, 고모라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누님입니다. 고모를 특히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대통령이 돼도 내가 된 것이고 가족들이 시켜준 것도 아닌데 하던 농사나 계속할 것이지 왜 서울로 이사를 오느냐며 고모가 청와대에 발길도 하지 못하게 했다. 나중에는 아예 그 집을 드나드는 사람이 누구인지 감시하는 사람까지 붙여놓았을 정도였다. 아버지가 군대에 계시던 시절에 고모가 나를 붙잡고 하소연을 했다. 이 고모는 아마 박 대통령의 바로 위에 누님 박재희 씨 이야기로 보입니다. 재호가 우리 아들을 인민군 손에 아들들이 인민군 손에 다 죽고 하나 남은 아들이 군에 갔는데 전방으로 가게 되었다. 그 아들이야 군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말 좀 해라. 후방으로 좀 보내주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좀 데리고 있으면 안 되겠느냐고. 전방에 있다가는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구나. 요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사단장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고모가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울며 하소연을 하시는데 내가 듣기에도 딱한 사정인 듯 했다. 그래도 입이 떨어지지 않아 아버지에게는 이야기도 꺼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나에게 어깨를 주무르라고 하시기에 잘됐다 싶어 고모 이야기를 전했다. 아니다 다를까 아버지의 반응은 이랬다. 가서 그래라. 편지를 쓰든지 아무 걱정 말라고 그래. 만일 그런 부탁 한 번만 더 하면 그때는 아예 최전방으로 보내서 정신을 고쳐 놓겠다고. 아들을 좀 매섭게 키워야지 늘 아들 이렇게 딱 잘라버리더랍니다. 나는 아버지와 친척들 사이에 끼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 지금도 친척들은 나는 청와대에 가서 물 한 잔 못 얻어 먹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 이 박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은 조금 지나칠 정도 결벽증을 이야기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왜 5.16 군사혁명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은 그분의 능력, 야심, 권력의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분이 청렴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청렴한 분인 덕분입니다. 청렴한, 가장 유능한 사람이 가장 청렴했다. 바로 박정희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 군에 부정부패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장교들 사이에서 딱 이미지가 하나 형성되었습니다. 박정희란 사람. 키는 작고 말은 없고 냉정하게 보이고 항상 차렷짝세고 과묵한 저분은 가장 깨끗한 사람이다. 청렴한 사람이다. 사단장이 살이 없어가지고 부인이 유경수 여사가 개를 키워서 팔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다. 이런 평판, 여기서 지도력이 생긴 거죠. 청렴하고 그리고 유능한 사람. 그런데 보통 세상을 보면은 청렴하고 무능한 사람이 많습니다. 청렴하고 유능한 사람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그 고민이 있었습니다. 유능한 사람을 골라서 쓰면은 꼭 거기에 부정이란 것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도 박 대통령은 유능한 게 문제다. 좀 문제가 있더라도 그건 덮고 가자. 이런 식으로 아랫사람을 썼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내게 그래도 18년 동안 집권한 대통령의 딸이었는데 얼마나 호강을 했느냐고 한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을 것을 알기에 나는 가급적이면 입을 꼭 다물고 지내왔던 것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기자들은 내 얼굴 한번 본 것 가지고 지어낸 이야기를 잘도 써댔지만 나는 반박 한번 제대로 한 일이 없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해 주셨어요라는 물음에 내가 잘해 주셨어요라는 대답을 하기라도 하는 날에는 마치 내가 큰 특혜라도 받은 것처럼 수군대거나 아버지가 유교사 몰래 내게 뭘 해줬다는 식으로 억측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 나로서는 조용히 있는 쪽을 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청와대에 계실 때 나는 유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아버지를 뵙고 싶어요 라고 말씀드리면 유교사는 먼저 급한 일이냐고 물으셨다. 그렇다고 하면 저녁 때 와서 식사나 함께 하자거나 몇 시쯤 들르라고 말씀해 주시곤 했다. 유교사가 돌아가신 후에는 늘 그네를 통해 이야기를 전하곤 했다. 아버지와 직접 통화를 한 일은 거의 없었다. 아버지는 가끔 내게 용돈을 주신 적도 있다. 그때마다 내게 어디 가서 남이 주는 돈 함부로 받지 말아라. 누구에게 함부로 손 벌리지 말아라. 그러면 너가 다친다는 이야기를 꼭 하셨다. 어려운 일에서도 아버지에게는 내색을 전혀 하지 않던 내가 꼭 한번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울어버린 일이 있다. 1967년의 일이다. 우리는 남편이 공화당의 공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 영옥 언니 김종필 씨 부인입니다. 전화가 왔다. 명단에 남편의 이름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나는 너무나 속이 상해서 청호야대로 쫓아갔다. 유교사에게 한참 하소연을 하고 나서 돌아가려는데 유교사가 아버지 뵙고 가야지 하시기에 아버지 집무실로 찾아갔다. 나는 아버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일이었는데 이렇게 됐으니 이제 어떻게 하지요? 라고 말씀드리자 아버지는 나를 달래셨다. 정치를 해봐라. 그건 결코 행복한 게 아니다. 이제 너가 코올리게 시절의 이야기까지 낱낱이 덜추어지고 별별 이야기를 다 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끝이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지 않느냐. 남편이 정치를 한다는 건 여러 가지 면에서 너에게 불행이 되면 됐지 좋은 일은 아니다. 남편이 출세한다고 여자가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달래더랍니다. 나는 화가 나서 그것은 아버지 생각이지요. 그래도 하려던 일인데 라고 말을 하다가 울면서 그대로 그 방을 뛰쳐 나오고 말았다. 갑자기 소름이 복받쳤다. 공천을 못 받은 것이야 어쩔 수 없다. 저도 남편을 배제시키기까지의 과정에 개입한 사람들과 그들의 주장을 생각하면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아마 이런 주장을 했을 것이라고 봤던 것 같아요. 이 한병기실을 공천하면은 박 대통령의 그 실패한 첫 번째 결혼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해서 배제한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담입니다만 한병기 씨는 1971년 선거 총선에서 그 강원도 속초에서 나와서 한 번 당선이 되었습니다. 국회의원 한 번 했습니다. 그 전의 이야기입니다.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부마, 왕의 사위를 부마라 그러죠. 부마 그 자체가 벼슬인데 또 뭘 한단 말이냐면 남편의 앞길을 막으려 했다.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논리로 사람을 바보로 만들려는 것인지 나는 그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내게는 그런 이야기를 툭 터놓고 할 만한 어머니도 안 계시지 않은가. 유교사는 아버지와 똑같은 이야기로 나를 설득하려 하셨다. 여자들이 남편 성공시키려고 하지만 그런다고 여자가 행복해지지는 않는다. 남편 출세해봐야 그 부인은 남편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들어지는데 여자들이 그걸 몰라서 그렇게 설치는 거야. 100번 옳은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도 내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다. 오늘의 주제는 박정희 대통령의 결벽증이군요. 박정희 대통령은 가족들 단속을 그렇게 철저하게 했습니다. 누님이 서울로 올라온다고 하니까 경찰을 붙여가지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는 것 아닙니까? 왜냐? 박정희 대통령은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되는 자신의 소명, 그리고 이분의 생활 방식, 또 이승만 대통령의 몰락을 본 거죠. 그러나 권력과 부패의 문제는, 특히 권력과 친인척 사이의 문제는 지금까지도
한국 정치에서, 아니 세계 정치에서 풀리지 않는 그런 어려운 겁니다. 또 다음에 내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계속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